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여행커님 별명이 새벽 요정인가 봐요. 아니에요. 저런 별명 없고요. 새벽 요정님 화이팅이라는 거 함께 지금 최근에 안 보이던.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응원의 그 슈퍼챗은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힘들었던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그런 슈퍼챗이 아닌가. 또 우리 솔프로님은 언제나 좋다고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약 2시간 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조금이나마 증시 지금 유난히 또 오늘 더 많이 코스닥이 빠져서 힘드셨을 텐데 좀 위로와 위안과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뭐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 그렇죠. 사실 오늘은 진짜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진짜 뭐 좀 속수무책으로 계속 빠지니까 이게 개인들이 대응하기도 뭐 저희도 좀 황당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게 뭐 밸류 문제보다는 뭐 수급의 이슈이기 때문에 뭐 바닥이 어딘지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좀 없는 뭐 수급적인 뭐 쏠림이 워낙 이제 심했던 날이고요. 그래도 미국장이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아쉬운 종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밤에 저는 굉장히 걱정됐거든요. 네. 파월 의장이 또 무언가 발언을 할 텐데 그걸 또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 그래서 저 오늘 국내 시장이 빠진 게 오늘 이제 미국장 열리는 거에 대한 뭔가 불안감으로 미리 빠졌나. 오늘 보니까 수급이 외국인 수급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조금 뭐 그냥 조금 편하게 크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빨리 또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 역전이 나타나면 외국인의 자금이 또 이탈될 수 있는 뭐 가능성, 그리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국내도 갑자기 또 뭐 높은 금리 인상을 또 다시 단행을 해버리면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도 있는데 사실은 뭐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뭐 반발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일단 리바운딩은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제 뭐 수요 증가를 언급하면서 테슬라가 장중에 뭐 두 자리 숫자 상승폭을 보였고 급등세를 보였죠. 매수자가 줄 서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 수요에 대한 뭐 강력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표준화를 위해서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포럼을 개최했다 이러면서 이제 기술주도 상당히 좋았고요. 물론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었던 뭐 에너지나 유통업종도 미국 시장에서 괜찮았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강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국내에도 사실은 어제 약간 올라온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조금 선반영됐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장이 어제 워낙 좋아서 일단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지켜줄 것이다 생각을 사실 하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침 시초가 한 8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417포인트 언저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역시 이제 현선물 매도 출발했고 기관도 이제 선물만 매수를 하면서 역시 수급이 부재했습니다. 9시 5분경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약보합 전환됐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국내 의심사례 첫 발생 소식이 아침에 나오면서 뭐 원숭이 두창 관련된 테마주 중심이었고 비료나 농업 섹터도 이제 결국 테마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죠. 근데 이제 9시 30분경 정도 되면서 이제 2,400포인트를 하회하기 시작했고 플러스권 유지하던 코스닥도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오전장 아침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그 사이에서 플러스가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을 기반으로 한 3나노 공정 양산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200원, 300원 정도 플러스권에서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참 웃긴 게 오늘 아침에 이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또 나왔죠. 이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미룬다라는 단독 기사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급하게 어제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어제 그 탁프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독 기사 그만 좀 써라. 이게 뭐 너무 이제 피해를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침에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로 뭐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미룬다는 약간 자극적인 기사를 냈죠. 근데 그 뒤로 바로 이제 다음 주에 3나노 양산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음 주 발표설에 대한 무게감이 좀 실리면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아침나절에는 좀 버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단독 보도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수급을 많이
흐리는 경우가 특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제 3나노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수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더군다나 이 EUV 장비를 쓰는 뭐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든지 그 밑단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형주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뭐 근거가 없는 뭐 이게 기술을 만약에 그런 근거 없이 냈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사실 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뭐 사실인지는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뭐 뉴스가 정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미뤄질지 아니면은 정말 다음 주에 양산과 관련된 뭐 발표가 있을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계속 쏟아지면서 원화 약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10시 30분경에 코스피가 2380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게 최근에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계속 저점을 2번 정도 또 지지를 해서 리바운딩이 났던 그 언저리의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느냐 문제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하향 돌파됐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불지핀 게 또 일본 쪽이었어요. 그 BOJ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다른 엔화 약세까지 이제 진행되면서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BOJ 의사록에 따르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뭐 양적 완화를 망설이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원화가 달러당 오전 중에 이제 1298.3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7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좋을 리가 없겠죠. 여기다가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유독 또다시 이제 부진한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이제 다만 뭐 대만과 홍콩 증시에서 보면 여기도 기술주 주도로 이제 급락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은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제 같이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하락에는 특별한 뭐 신규로 나온 재료는 딱히 없었던 하루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이제 수급이 혼탁해 점이 있었고요. 또 금융 투자가 샀다 팔았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약간 엇박자가 나는 이제 매매세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약간 그 영향도 있었고, 더군다나 트렌드 포스에서 이제 3분기 이 반도체 하락 관련된 전망 자료가 나온 것도 오늘 사실 상당히 좀 임팩트가 컸죠. 여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등 약세가 보였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기존 83달러에서 56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두 회사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기준으로 뭐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 기준 올해 이제 전망치가 한 255조 정도로 지금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좀 낮춰질 영향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전망치 대비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율이 22%나 달해요. 그러니까 전자와 그 SK 하이닉스에서 앞으로 영업이익단이 낮춰지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좀 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깨질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좀 닥쳤고요. 오늘 매도 창구들을 보니까 JP 모건 창구들이 유독 좀 많습니다. 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 중에 JP 모건 쪽에 반도체 주요 업체들 중심으로 JP 모건 창구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외에도 CS라든지 SG 창구 등에서도 매도가 컸다고 보입니다. 이게 그냥 추정입니다만 이제 CFD 계좌들이 좀 반대 매매가 터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특정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반도체 섹터 쪽에 많이 터졌다는 점은 그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 확인은 뭐 할 수 없죠. 우리가 뭐 계좌를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좀 의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제가 이틀 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때 보여드린 게 이제 반대 매매,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기준 신용잔고 비율이 상당히 좀 상단에 놓여 있다. 그렇죠, 코스피는 그나마 이제 중간치 정도 조금 윗단이고 코스닥은 아예 상단에 놓여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섹터 중에 지금 그 신용잔고가 가장 큰 섹터가 제가 분명히 반도체라고 표까지 보여드리면서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뭐 IT 하드웨어나 뭐 IT 관련주들이 좀 많았고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좀 낮다라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역시 오늘 현대기아는 좀 덜 빠졌죠. 오늘 장에서 약보합 정도에서 소폭 빠졌고, 이 반도체 관련 섹터가 오늘 이렇게 막 터지면서 이제 중소형주까지 반대 매매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이제 매물 압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대출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해라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압박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은행주 심리도 상당히 좋지 않았죠. 금리 인상에 상당히 뭐 수혜주라 이야기했던 은행주가 여기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향후 전망에 대한 공포가 펀더멘털을 압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막판까지 끝까지 이제 시장을 죽이는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영국이 이 3시쯤 지나면서 5월 CPI를 발표했는데 전년비
9.1% 정도 플러스가 나오면서 40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 지표가 나오니까 여기서 마지막 쐐기를 사실 좀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선물 지수 낙폭이 확대되면서 이제 시장 부담이 막판까지 부담이 가중됐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장중에 약 6천억 정도까지 이 선물을 매도하는 외국인이 장 마감하면서 대거 매수세로 이제 확 줄여버렸어요. 그렇죠. 예. 거의 네. 다 감았더라고요. 네네. 이 보니까.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었고 이 4시 30분 기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304.7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제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정부가 이 부분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환율이면 사실 코로나 때 장중에 제일 높았던 맞습니다. 환율보다 지금 상단으로 올라간 거라서 예. 지금 이 환율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전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300원 미만으로 이제 오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2009년 7월 이후에 최고치니까 그렇죠. 뭐 오후에 더 올랐으니까요. 이건 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게 끝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제 금일 오늘 밤이죠. 한국 시간 10시 30분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상원은행위원회 이 증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리고 다음 달 금리 인상 경로를 어떻게 또 언급할지. 근데 약간 얄밉게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미국장이 만약에 또 올라가면 국내 장만 굉장히 좀 오늘은 억울하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도 근데 좋게 해석하다가 반드시 최근 몇 달 사이 보면 다음 날 다 뱉어내고 오히려 더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그런 긍정적인 희망 고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는 월요일에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뉴욕 증시 쉬어갈 때 억울하게 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아시아권 내에서도 좀 많이 빠지고 하는데 뭐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경기 침체 나오면은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어서 네. 우리나라는 거의 반도체로 먹고 사니까 네. 그쪽 섹터가 무너지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무너지고 외국인도 매도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반도체를 팔고 그렇죠. 네. 뭐 환율도 안 좋고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장중에 또 이제 대만도 이제 같이 그렇죠.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아시아 테크 펀드들이 뭐 좀 청산 단계 들어간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뭐 우려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은 투심이었는데 아까 그 부장님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 잠깐 네. 언급 네. 주셨었는데 조금 더 뭐 상세하게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장 마치고 이제 뭐 이렇게 시장 정리를 좀 하다가 오후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안타증권에 이제 파생 담당 뭐 연구원께서 이제 코멘트를 하나 내신 게 있어서 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까 선물을 외국인들이 확 이제 매수로 돌아서서 이제 많이 줄였다. 극단적으로 줄였다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 200 선물이 이제 뭐 미국 시장 전일 반등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이격도가 88.64%. 이게 작년 1월 저점 때까지 하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진 건 기술적으로 맞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가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 마이너스 7,500계약 정도까지 순매도 규모를 확대했다가 3시 이후에 장막판에 급격하게 순매도를 줄이면서 마이너스 787계약으로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단기 하락세가 좀 더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 반등 가능한 과매도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 매도 포지션을 장중에 대폭 정리하면서 이익을 확정 짓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주초에도 관찰된 바가 있는데 뭐 V 코스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변동성 지표죠. 이것도 금일 기초자산 하락으로 2.29% 상승한 25.69%. 그래서 최근 고점대가 한 27%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 확장 정도는 주가 낙폭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고점대까지 좀 올라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9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을 분석을 해보면 기초자산 상승 시에 수익을 확대하는 풋 매도 그리고 콜 매수 형태의 포지션을 현재 구축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PCR 이게 이제 콜 옵션 대비 이 풋옵션 거래 대금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이는데요. 이걸 본다면 200.57%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전일 128.11%에서
다소 이제 급격하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 PCR 지표가 200을 넘어서는 것은 상당한 과매도 심리를 반영한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역발상 관점에서 뭐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을 어쨌든 지표로만 본다면 좀 반등 가능성에 대한 타진을 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분석 코멘트를 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 지표이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반대 매매는 이 지표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기술적인 지표는 그런데 이 수급이 결국은 더 쏟아질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된다면은 역시나 또 이제 어떤 투매가 또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쨌든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발췌를 한번 해왔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뭐 수급까지 쫙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 이 와중에도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테마 몇몇 테마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뭐 어떤 기업들이 있는 겁니까? 네, 뭐 사실 저희가 사실 뭐 주가들은 관련 테마로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잖아요. 네. 뭐 국내에서는 뭐 크게 이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아침에 이제 이루어진 게 이제 국내 처음으로 이제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한 분은 1차에 양성을 나왔고 한 분은 음성이 나와서 이제 한 분 정도가 이제 약간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3시쯤에 이제 마지막 확정 판정 관련된 여부가 나올 거로 보였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확진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을 했고요. 이게 뭐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은 공기 전파는 흔하지 않아서 이제 접촉에 의한 이런 질환으로 보이는데 이 미국에서는 가장 최근에 2003년도에 발병을 했었고 그때 당시는 한 70명 정도 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현재까지 미국에서 이제 113명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치료제를 이제 500명분을 국내 도입하겠다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 500명 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쓸 것인지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약간 국내 1호 환자가 생겼다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내 관련해서 지금 표를 좀 보여주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 흐름을 보면 이 좀 환자가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확산 속도가 상당히 좀 그래도 약간 평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막 치솟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국내 환자가 최초로 생겼던 부분들 때문에 뭐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뭐 녹십자엠스, HK유노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블루베리 NFT, 그다음에 파미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사실은 글로벌리 지금 최근에 이 확진자 수를 본다면 약간 누워가는 그런 어떤 급격하게 증가한기보다는 약간 좀 주춤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다음 표를 하나 가져오시면 이 검색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원숭이 두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우리가 일반적인 그 플루, 독감, 그만큼 이제 지금 보면 시간 흐름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이게 최근에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데 구글에서 이제 이걸 검색하거나 관심도를 나타내는 거 보면 굉장히 치솟았다가 미국에는 이미 이제 독감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관심도가 거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을 너무 이제 뭐 심각하게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반영해 가지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은 조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국내 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뭐 어떤 사례가 나타나면서 뭐 사망자가 1호 사망자가 나타나거나 뭐 1호 감염 사례가 나타나거나 이때는 사실 굉장히 반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사실 두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는 기존에 있던 수두 치료제로도 일부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도 하고 이제 딴 거보다 이 관련 테마주들이 보면 늘 그냥 어떤 질병이든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성격의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하면 늘 올라가는 거라서 사실 뭐 테마는 테마주에 맞는 매매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가지고 이쪽을 분석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원숭이 두창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금 제주 지역부터 장마가 올라오고 있고 태풍 소식도 좀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죠. 네, 뭐 태풍이 이제 미국도 6월 4일날 알렉스라는 허리케인이 이제 상륙을 했고요. 올해 좀 허리케인이 미국도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정유 시설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때문에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도 뭐 20일부터 이제 뭐 장마철에 접어든다는 건데요. 결국 이 뭐 강우라든지
미세먼지 습한 환경이 되면은 이제 탄저병 이런 것들이 이제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뭐 7월, 8월 고온다스만 조건에서 이제 급속하게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경농 같은 경우가 이제 벨리스 플로라 그다음에 탄자비상 등 살충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남해 화학, 뭐 조비 이런 것도 그런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오늘 같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곡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그 최근에 이제 곡물 관련된 지표 관련된 그 표를 어떤 다른 증권사에서 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제 코멘트를 낸 게 있어갖고 저도 이제 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그 팜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밀입니다. 밀 그리고 콘 그 다음에 소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가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대로 완전히 꺾인 부분이 그렇죠. 보이죠. 3, 4월 정도 이제 네네. 고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뭐 지표인데 밀이나 팜유 등 같은 경우는 에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재고가 최근에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 팜유 수출 빠르게 재개하면서 팜유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러시아도 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밀 작황이 거의 기록적인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생산량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떨어진다. 그리고 팜유가 사실 한참 날릴 때는 이제 인도네시아 정권이 저것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네네,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네. 진짜 불과 2달 만에 지금 뭔가 수급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일 밀 선물도 5%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미국하고 유럽에서 밀 수출이 이제 확대되는데 이 수확 시즌에 들면서 이제 지금 미국도 밀 수확이 앞당겨지는데 굉장히 작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전일 그리고 옥수수나 소맥 시세도 크게 하락했는데 옥수수는 전일 3%, 소맥도 5.7% 급락했고요. 대두도 마이너스 1.2%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미국 작황 데이터를 본다면은 지금 이제 곡물 컨디션 상위 합산 2개 등급, 그러니까 등급을 매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굿, 뭐 아니면 엑셀런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 합산 2개 등급이 이제 굿 투 엑셀런트인데 이쪽에서 옥수수는 70% 그리고 대두가 68%, 소맥이 59%가 나왔기 때문에 평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황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의 옥수수 그리고 러시아의 소맥 이런 쪽에 생산량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상보다 수확량이 많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 있는 곡물 수출을 위한 협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 차 협상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시장의 우려보다 다소 이제 하향 안정화가 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러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게 현실화되는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시장의 어떤 하나의 트리거는 이 음식료 업종이죠. 음식료 업종. 최근에 이제 원가가 많이 올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있어요. 예, 상반기에 다소 이제 가격 증가를 일부 하긴 했지만 원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2분기에 부담이 사실 좀 있는 편이지만 이것도 이제 원가에 대해서 투입하는 시간적인 어떤 그 약간 그게 있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산다고 내일 바로 원가를 넣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시간적인 어떤 약간 그 갭이 있지만 그게 뭐 3개월, 6개월 뒤에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이 빠지면 가격은 올려놓은 상태에서 3분기나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가격을 낮추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이 뭐 삼양식품이나 오리온, 뭐 CJ제일제당 이런 종목은 오늘 같은 장에서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본적인 곡물 가격에 대한 하향 추세가 음식료 업종을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뭐 트리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정말 이렇게 좋아져서 인플레 관련된 우려가 또 좀 낮아질 수 있는 또 그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뭘까요? 인플레이션의 안정화일까요?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사실 이제 주가의 이제 심리 방향에 따라 바뀔 텐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인플레 걱정이었고 유가가 좀 빠지면은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요 한 일주일은 오히려 유가가 더 빠지면 경기 침체 신호라고 하면서 약간 심리가 좀 꺾이니까 유가가 올라도 빠지고 내려도 빠지는 국면인데 어쨌든 지금 장의 트리거는 인플레이션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표든 조금 안정화돼 주는 게 투자 심리를 좀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일단 곡물 가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죠? 네, 장 끝마치고 또 보니까 유가도 5% 이상 또 빠지고 있거든요. WTI, 뭐 브렌트 다 빠지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뭐 파월 장도 그렇고 이제 지금 뭐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부터 잡겠다 이런 뭐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인플레가 잡히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 경로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면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그래도 다소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 볼까요? 네, 은행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표적인 금리 상승 수혜 업종이긴 하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드리기 시작했죠. 정책적인 코멘트가 좀 있었죠. 그렇죠. 뭐 우리 뭐 개인 입장에서는 뭐 금리를 낮춰주면 사실 뭐 우리는 저희는 좋은 거죠. 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만약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를 좀 낮춰주거나 많이 못 높이면 좀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제 주식으로 보면은 다소 이제 좀 이 금리 인상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일 같은 경우 K베이컨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NH농협은행도 24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 금리를 0.1%포인트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대 금리를 더 확대하는 거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일부 은행들이 이제 시행 중인 한시적 금리 인하 대상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되고 있는데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0.45%포인트 그리고 전세대출은 최대 0.55%포인트 인하에 취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신용대출 등으로 적용 대상을 또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대출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정부에 의해서 좀 낮춰지면 눌러지면 뭐 개인들은 좀 부담감이 적어지고요. 주식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은행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금리가 내려가는 시대에 한 10여 년간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게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걱정스러운 시나리오인데 이게 소위 규제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군들이 갖고 있는 자체 펀더멘털보다 그냥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는 게 이제 이런 규제 산업들의 가장 큰 우려이긴 한데 어찌 됐거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뭐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뭔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아쉬웠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행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좀 전체 적어서.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가게들이 네.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게 네. 전체 큰 그림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은행주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거라서 정책 당국에서도 뭐 그런 뭐 고려들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다음에 원자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부가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의지가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이제 금일 간담회에서 이 원전 산업 협력업체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올해 원전 협력업체들에게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공급하고 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추가로 발주한다고 밝혔고요.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지금 한 신한울 3, 4호기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된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3,800억의 유동성을 또 공급하고 원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6,700억 규모의 기술 투자를 또 단행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이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중소기업에 1,000억 원 정도의 긴급 자금 공급과 그리고 이제 부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 민간 협력 컨트롤 타워,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발족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정책들을 써놓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부 원자력 관련주 그것도 이제 중소형주예요. 뭐 큰 주식들은 또 움직이지 못했고 당연히 G2파워, 에너토크, 한신기계, 효성중공업,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는데요. 뭐 결국은 뭐 시장에 수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어떤 뉴스에 따라서 예, 그와 관련된 중소형주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듯한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락 외국인 매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반도체 내부 시장 안에서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얘기가 굉장히 힘이 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일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가 상당히 좀 유명한 뭐 어떤 리서치죠. 네. 이쪽에서 3, 4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이제 평균 3에서 8% 정도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역시나 이제 수요 감소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를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83달러에서 56달러로 뭐 대폭 하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디램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낸드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가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미주호 증권도 낸드와 디램 칩 가격 추세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미국의 업체죠 퀄컴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168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스카이웍스라든지 마이크론 등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종목들을 대상으로 목표 주가를 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 부침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에 이제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최근에 또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 관련된 출시 지연이 뭐 2분기 내년으로 미뤄진다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DDR5 모멘텀도 하반기에 좀 약간 약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하락폭이 오늘 좀 적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다음 주에 만약에 정말 발표가 된다면 이 차세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의 3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 이게 정말 공식 발표가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TSMC보다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 비교해서 이제 3나노 공정이 만약에 수율이 잡힌다면 사실은 좀 싸워볼 만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기술은 기존의 핀팩 기술보다는 칩 크기도 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을 또 감소하기 때문에 성능은 또 높여주죠. 근데 소비 전력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비싸더라도 이 삼성전자 이 부분을 좀 살 수 있는 파운드리 쪽으로 맡길 수 있는 어떤 핵심 기술로 좀 여겨지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뭐 TSMC보다 이제 먼저 3나노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속 지연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결국 그 핵심은 수율 문제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계속 봤는데 이게 결국은 뭐 시장에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각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발표가 된다면 그러하겠죠. 그래서 이게 대만 시장 조사업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 폴스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파운드리 매출이 53억 2,800만 달러로 작년 4분기 대비 3.9%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이 글로벌 파운드리 10대 주요 업체 가운데 1분기 매출액이 유일하게 뒷걸음친 게 삼성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는 이미 이제 찰만큼 찼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의 경쟁력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뭐 10개 주요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액이 빠지는 정도니까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림이었죠. 시장 점유율도 이 기간 동안 18.3%에서 16.3%로 줄어들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시에 52.1%에서 53.6%로 오히려 MS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뉴스 기사에 따르면 3나노 공정에서 고객사도 이미 확보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정말 다음 주에 이 발표가 된다면 약간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변곡 정도 좀 될 수 있다 부분인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부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뉴스가 좀 전해져서 그렇죠. 네. 와, 채팅창에 지금 사실 5만 전자도 굉장히 마음 아픈데 4만 전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돼야죠. 네, 네. 그런 가격대는 우리가 보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XR, VR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뭐 최근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섹터죠. 뭐 어쨌든 당장 뭐 매출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굉장히 큰 섹터잖아요. 기대감이 있었고 그렇죠. 시장은 또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중국 쪽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애플 관련주가 급락을 또 했습니다. 이게 또 같이 영향을 미쳤는데 내용을 보면 중국 쪽에서도 가이라든지 입신정밀 그다음에 펑딩홀딩스 등 이 주가가 급락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XR, VR 기기 제조 선두업체인데 특히나 이제 가이가 이제 이 중에서 선두업체인데요. 장중 하한가까지 중국 시장에서 이제 했죠. 그래서 가이 같은 경우는 소니가 가이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의 애널리스트 고명치가 역시나 또 언급을 했는데 메타의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수요 둔화를 추정하면서 언급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쪽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전일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세계 각국 빅테크 뭐 업체들이 지금 모여서 개방형 메타버스와 관련된 표준을 마련한 메타버스 표준 포럼이 이제 열리면서 어제는 미국장에서 기술주는 좋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애플,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그다음에 일부 유명 게임사들은 거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노이즈가 된 거예요. 결국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이제 별도로 이제 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간 노이즈가 생기면서 메타버스 산업 내에도 경쟁 심화가 오히려 더
굉장히 좀 격화될 수 있다. 서로 이제 각자 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악재가 됐고 중국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XR, VR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메타버스 그 오전에 외신 통해서 그 마크 주커버그가 그 메타버스의 그 VR 글라스를 이렇게 써보는 사진 나왔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약간 그 제주도 해녀분들이 쓰는 수경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커서. 색깔도 약간 예, 검은색이고. 네. 그래서 좀 뭔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아니지 않나. 애플이 그런 걸 또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주 조금 미래지향적이라고 좀 두꺼운 감이 그쵸.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각자 도생하는 메타버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쪽 많이 다루고 우리 이사님도 글로벌 쪽 많이 다루다 보니까 메타버스는 사명까지 바꾸고 좀 야심차게 뭔가 시작하는데 그렇죠. 네. 영 뭔가 업계 내에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을 것 같다는 그렇죠. 오히려 생각이 사명 변경 전보다 좀 이렇게 또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이미지 줄 정도로 하여튼 기대했던 섹터들이 좀 계속 뭐 수요 부진이든 기대감들이 뭐 하여튼 지금 사실 뭐 오르는 것보다는 눌러보면 다 빠지는 섹터들이라서 뭐 대부분들 지금 상황들은 좋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이 있나 뭐 2%대 네. 그렇죠. 올랐으니까 뭐 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오른 건데 그 가운데서 메타는 빠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넷플릭스랑 어제 메타가 그렇죠. 유독 빠졌죠. 네. 어제. 그러니까 좀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국내 시장들도 오늘 뭐 컨텐츠 관련주들도 뭐 이렇게 썩 안 좋은 좋았죠? 소식들은 없었죠. 네, 실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원숭이 두창 이게 뭐 빌미가 됐죠. 뭐 사실 그 부분도 됐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엔화 환율에 관련된 이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된 엔저죠. 그 엔화가치 추락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엔터사들이 이제 일본 지역 콘서트가 재개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예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엔저 현상이 이렇게 심각하면 이게 실적에 결국은 이제 기대했던 실적만큼 안 나오는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영향을 보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브나 JYP의 일본 매출 비중이 하이브가 20% 내외, 그리고 하이브도 뭐 JYP도 마찬가지고 20% 정도 되고 SM이 그나마 8%, 그다음에 YG엔터가 4%니까 하이브하고 JYP가 일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주요 콘서트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반기 콘서트는 하겠지만 엔저,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 추락 때문에 기존에 기대했던 실적만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더 국내 엔터사들이 좀 많이 빠진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 엔터사에 이어서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극장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볼까요? 네, 뭐 오늘 아침에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막판에 극장은 좀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네, 그렇죠? 네. 수급 3만 때문에 영화도 나오고. 맞습니다. 수급 때문에 막판에 좀 쏟아내린 적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좀 우리가 좋지 않은 이야기죠. 티켓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데요. 메가박스도 이제 7월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기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일 멀티플렉스 메가박스가 7월 4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는데 앞서서 이제 CGV나 롯데시네마다 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예견된 수순을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티켓 가격 인상 때문에 이제 평균 티켓 가격이 높아지는데 보통 그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 평일날 그냥 아이맥스 낮에 가도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와 있어요. 3D를 하면 얼마나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비싸고요. 1,000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되니까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일반관하고 컴포트관 성인 기준으로 아마 일반 성인 기준 주중에 14,000원 그리고 주말은 15,000원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한 7, 8,000원이면 봤던 기억이 나는데 7, 8,000원이면 한 10년 전 몇 년 전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영화를 많이 보고 네. 영화를 많이 보고 또 특히 평일 또 뭐 이럴 때 가면 할인. 좀 더 깎아주고 네네. 하니까. 제가 VVIP 10년째라서 이제 엄청 CGV 쪽에 보시는군요. 엄청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명이 가서 간식까지 사 먹으면 거의 이제 아이맥스 2D를 봐도 2명 가서 간식 먹으면 한 5, 6만 원 나오죠. 5, 6만 원 돈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인상한 게 돌비 시네마나 뭐 부티크 스위트 이런 쪽은 특별관은 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CGV가 4월 4일부터 그리고 롯데 시네마가 6월 1일부터 관람료를 전체적으로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팬데믹 발발 이후에 1차로 2020년에 10월 말에서 12월 초에 가격 인상 한번 했었고요. 2021년 4월 초에서 7월 초까지 티켓 가격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차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극장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요. 지금 가면 예전에 없던 키오스크가 되게 많아졌어요. 굉장히 CGV나 딴 데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키오스크로 대체하고 이제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래서 많이 팝콘인데 줄였거든요. 로봇이 갖다 줄 것 같아. 이제. 글쎄요. 그까지는 그런데 아무튼
키오스크를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기본적인 인건비를 많이 줄였는데 네. 사실 팝콘에서 돈을 남기는 거예요. 그쵸, 뭐 이게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걸 뭐 패키지 사면은 10,000원 원 줘야 되잖아요. 그 티켓 한 장 가격 정도 나오는데 이게 원가가 엄청나게 쌀 겁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도 뭐 1160만 명 넘었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 588만 명 그리고 주라기 월드도 한 300만 가까이 받고 마녀 두 번째 이야기도 지금 뭐 170만 정도 순항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오늘부터인가요? 탑건. 네, 탑건. 그 국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최초의 레드카펫을 했잖아요. 국내 들어와가지고 지금 또 탐 크루즈 내한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이맥스관은 자리가 볼만한 자리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평일인데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없고. 부장 이미 다 예매 검색해 보셨구나. 예, 저는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 것까지 보니까 아이맥스관은 이게 제대로 좀 볼만한, 그러니까 각도가 애매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맨 앞자리 너무 또 부담되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약간 너무 가자리면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좀 가운데 언저리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없어요. 다음 주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맥스관 쪽은 상당히 지금 탑권이 좀 올라오는데 이게 뭐 미국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흥행했다고 한국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그쵸. 스타워즈가 단적인 예잖아요. 미국은 흥행을 하지만 국내는 못 들어오면 힘을 못 쓰죠. 근데 탑건 같은 경우는 조금 모르겠어요. 예,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엄청난 흥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내한까지 하면서 좀 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배급사인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 좀 두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한번 롯데쇼핑 움직임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7, 8월에 또 이제 뭐 전통적인 성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탑건부터 포함해서 지금 뭐 7월 초에는 토르 새로운 이야기도 나오고 마블은 뭐 기본작은 하니까 그 외에도 뭐 외계 플러스 1인 그 다음에 한산 뭐 비상선언 뭐 등등 헌터 이런 종목 그 영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대작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는 뭐 극장이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뭐 CGV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좀 있고 콘텐츠리 중앙 내지는 뭐 롯데쇼핑은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영화 사업부가 한 1,560억 정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BEP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전체적인 롯데쇼핑의 실적 단위 상당히 턴어라운드 된다는 점에서도 조금 한번 스터디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희 박 부장님이 투자를 위해 뭐든지 체험해 보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PB시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 탑건에서도 이미 예매 자리를 다 알아보셨다는 점에서 진짜 부장님의 그 체험을 정말 끝까지 응원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4DX 정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행신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움직이면 좀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이번 거는 정말 4DX가 진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비싸잖아요. 얼마죠? 그죠? 4DX? 몰라요. 전 4DX도 이제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냥 제가 했는데 아이맥스관은 제가 보니까 21,000원 정도. 평일 낮에도 그 정도. 최소 그거 이상이겠네요. 네, 주말은 더 비싸겠죠. 그리고 저녁 메인 타임은 더 비쌀 거고. 근데 다음 주 일주일 뒤에도 볼만한 자리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제 가운데 언저리 정도를 보니까 다 예매가 끝났더라고요. 시장 좋을 때 영화 얘기를 좀 곁들여서 한번 하면 또 우리 부장님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또 시장이 좋아서 그런 이야기 할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